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가 뽑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막판까지 민주당 해리스 후보냐, 또 공화당 트럼프 후보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박빙의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승패를 가를 7개 경합주에서 누가 우세한지 전혀 알 수 없는 대혼전의 양상인데 말 그대로 개표가 모두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전 세계가 요동칠 메가톤급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3분기 성장률이 2.8%를 기록하면서 2분기 3%에 이어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고용 지표가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또 기술주 흐름도 이슈였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그리고 아마존까지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 가운데 5곳이 3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수치는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가이던스와 인공지능 사업이 기업별 주가 흐름을 갈랐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은 독일 내 공장 최소 3곳을 폐쇄하고 임금도 1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분기 실적도 수직 낙하해 순이익이 1년 전보다 무려 64%나 급락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국산 전기차의 공습에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확정했는데요.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걱정이 더해졌습니다. 북한군이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것이 확인됐고 곧 전장에 투입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는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했는데 이 와중에 북한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상 이번 주 관심을 모았던 주요 뉴스 정리해봤는데요. 오늘은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참 어렵습니다. 예측도 어렵고 진행 방식도 어렵고 또 결과에 따른 파장, 또 대응 전략 짜는 것도 모두 어렵습니다. 핵심은 각 주별로 누가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는데 미국인들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의 과반을 누가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 1표로 총 득표수를 따져 승패를 결정짓는 이 직선제인데 반해 미국은 간접선거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주별로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먼저 선출하고 그 선거인단이 민의를 대표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선 전 나오는 지지율 여론조사들을 보면 해리스가 앞선다, 트럼프가 앞선다 하는데요. 사실 미국 대선이 선거인단 제도를 사용하는 만큼 전국 지지율에서 누가 앞선다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정치 성향이 뚜렷한 주를 제외하고 선거 때마다 민주, 공화, 양당 지지율이 호각세인 스윙 스테이트, 우리말로 경합주에서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경합주 지지율에 계속 지금 민감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 선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선 4년 주기로 11월 첫 번째 화요일이 투표일입니다. 우편을 통한 사전 투표는 주별로 이미 진행이 됐고요. 다음 주 화요일 11월 5일이 본투표일인데 투표인 등록을 한 18세 이상 유권자는 투표소를 찾아 지지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선거인단을 뽑는 건데요. 각 주별로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뽑힌 선거인단은 올해의 경우 12월 17일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하는데요. 선거인단이 결정되면 이미 대통령이 확정됐다고 보기 때문에 절차상 투표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선거인단 투표까지 마무리가 되면 각 주의 투표함은 수도 워싱턴 DC로 보내져 이듬해 1월 6일 상하원이 모두 모인 가운데 개표가 진행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상원의장이 대통령 당선자의 이름을 공식 호명합니다.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미 의회 의사당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선거인단 수가 주별로 좀 다르잖아요. 이건 어떻게 배정이 되는 겁니까? 네, 헌법에 따라 이 전체 50개 주에 기본 2명씩 총 100명, 그리고 인구수에 비례해 하원의원 수와 같은 435명이 배정이 되고요. 특구인 워싱턴 DC에 3명, 이렇게 총 선거인단 수는 538명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은 54명, 와이오밍과 알래스카주는 가장 적은 3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단 선정 방식은 각 주의 정당이 임명하거나 선출하는데 이 부분 역시 주마다 다릅니다. 보통 지역 정당에서 활발한 정치 활동을 했거나 정당 지도부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꾸려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서 뭐 이기면 유리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전체 538명이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당선인데요.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은 텃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파란색과 공화당의 빨간색을 딴 표현입니다. 이곳을 뺀 박빙인 주들을 경합주라고 하는데 모두 7곳입니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주인데요. 이들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은 펜실베니아주에 배정된 19명입니다. 결국 여기서 이겨야 최종 승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앞서 2016년에 트럼프가 4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니아를 가져가면서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가 최대 격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합주에 올인을 하는 이유가 결국 전국 득표수에서 이겨도 선거인단 수에서 밀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약 280만 표를 더 얻고도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다만 이런 승자 독식제는 미국 정치 제도의 성격을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은 50개 주가 동등하게 연합을 맺고 있는 만큼 각 주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네.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게 누가 이겼는지 최종 승자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6년 대선에서는 선거 바로 다음 날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간 지난 29일까지 총 1억 6천만 명의 유권자 중 5,300만여 명이 사전투표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 사전투표는 현장투표와 우편투표로 이뤄지는데 우편투표 처리가 특히 문제입니다. 때문에 최종 승자가 확정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각 주마다 우편 투표를 언제 개봉할지, 언제까지 접수할지 관련법이 다 다르고 앞서 4년 전 대선 때처럼 부정 논란이 없으려면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년 전에는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의 개표 결과가 이 사전 투표 때문에 선거 뒤 나흘이 지나서야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개표도 상당히 복잡하군요. 그런데 만약 해리스와 트럼프가 선거인단을 똑같이 나눠 갖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쪽으로는 가능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두 후보가 똑같은 수의 선거인단을 확보한다면 결정권은 하원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해리스가 경합주 가운데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에서 이기고 트럼프가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를 가져가면 둘의 선거인단은 269대 269로 같아집니다. 미국 수정헌법 12조는 이럴 경우 하원이 대통령,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 명이 한 표씩 행사하는 상원과 달리 하원에서는 연방제 특징을 살려 각 주가 한 표를 행사합니다. 만약 그런데 여기서도 25표로 동수가 나오면 26표 이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하는데요. 미국 역사상 이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된 사례는 딱 2번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판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7대 경합주 가운데 미시간을 제외한 6개 주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해리스 지지율보다 근소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미 선거 분석 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집계한 7대 경합주의 10월 주요 여론조사 평균치로 보면 해리스가 47.6%, 트럼프가 48.6%로 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트럼프는 선거인단 538명 중 297명을 확보해 270명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지지율 격차가 워낙 미미해 실제 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기업들은 어디에 베팅하고 있을까요? 이 거물급 인사들 가운데 누가 누구를 지지했느냐는 단순한 관심사를 떠나 대선 판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얽히고 설킨 이 이해관계 속의 결과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 재계와 월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번 대선, 임선우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와는 다르게 지지 표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아예 트럼프의 유세 현장에 고정 출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머스크는 완벽한 트럼프 치어리더로 거듭났는데요. 지금까지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쏟아부은 돈만 최소 1억 3,200만 달러, 우리 돈 1,830억 원에 달합니다. 괴짜다운 깜짝 제안을 내놓기도 했죠. 이 대선일인 11월 5일까지 지지자 가운데 한 사람을 추첨해서 매일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유세 행사장에서 100만 달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2조, 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 청원에 서명하면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공화당이 내세운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한 거액의 미끼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은 이 상금 지급을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머스크는 물불 가리지 않고 트럼프 밀어주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에게 머스크가 있다면 해리스에게는 또 빌 게이츠가 있어요. 네, 이 대선 판세가 초박빙으로 흐르면서 그간 정치적 중립을 고수하며 침묵을 지키던 이들도 속속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있는데요. 그간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기조를 깨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 슈퍼팩 퓨처 포워드에 비공식적으로 5천만 달러, 우리 돈 69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게이츠는 이번 선거는 다르다고 말했는데요. 미국과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전례 없는 의미를 갖는다며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빈곤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후보를 지지한다. 해리스의 정책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기부 형태로 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도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다이먼은 오랜 기간 이 민주당을 후원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올해 초 트럼프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실상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이달 초 자신의 SNS 계정에 다이먼 회장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월가를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지만 다이먼은 사적인 자리에서 이 동료들에게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트럼프에 대해선 4년 전 대선 결과를 부정한 게 결격 사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 다이먼이 재무부 장관을 맡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다이먼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는 공화당이 승리를 할 경우 트럼프의 보복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눈치 보기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인 재계 움직임을 봤을 때 이 억만장자들 확보 경쟁에서는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억만장자는 순자산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이 넘는 인물들을 말하는데요. 네. 포브스에 따르면 해리스와 트럼프를 지지하는 억만장자는 각각 81명, 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정책이 억만장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억만장자들은 해리스 편에 서고 있습니다. 이 지지층 간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 특징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자면 네. 해리스 측은 신흥 부자, IT 부자, 여성, 그리고 예술인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트럼프 진영은 전통 부자, 부동산 부자, 남성, 그리고 건설, 에너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리스를 지지하는 억만장자 특징은 신흥 IT 부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빌 게이츠도 그렇고 구글 CEO를 지냈던 에릭 슈미트, 넷플릭스 창업자의 리드 헤이스팅 등도 해리스 편에 서고 있습니다. 여성 억만장자들도 대부분 해리스 편입니다. sheryl 샌버그 페이스북 전 최고 운영 책임자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아내인 로렐 파월 잡스, 빌 게이츠의 전 부인인 멜린다가 대표적이고요. 월마트 상속녀인 크리스티 월튼, 글로벌 뮤추얼 펀드 피델리티 CEO인 에드워드 존슨의 아내 엘리자베스도 해리스를 지지합니다. 이들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이유는 안전성 때문입니다. 로렌 파월 잡스 등 억만장자 12명은 지난달 지지 성명에서 해리스가 법치주의와 안전성, 건전한 기업 환경을 뒷받침하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역적으로는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동부인 뉴욕 기반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 뉴욕은 트럼프의 고향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세가 강하고요. 또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검사로 재직하면서 이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과 친분을 쌓은 덕에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볼 분야로는 기술과 의료 분야가 꼽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진짜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억만장자들의 특징은 뭔가요? 네, 트럼프 편 억만장자에는 이 전통 부자와 건설, 에너지 업계 출신들이 많습니다. 은둔 재벌로 불리는 티머시 멜런이 대표적인데 이 멜런 가문은 석유왕 록펠러 가문에 견줄 정도로 재력가지만 사교계엔 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지지단체 $5천만 기부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 카지노 재벌인 셸던 알드슨의 아내 미리암 앤더슨 또 돈 어헌 호텔 창업자도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로 잘 알려져 있고요. 트럼프 당선 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에너지, 부동산 부자들도 트럼프 쪽에 서고 있습니다. 석유 시추업체 지오서든 에너지의 조지 비숍, 석유 기업 크라운 퀘스트의 티모시 던, 미 서부 기반 부동산 회사 마제스틱 부동산의 에드워드 로스키 주니어 등이 있고요. 스포츠 업계에서는 시카고 컵스 구단주인 조 리케츠, 미 최대 프로레슬링 회사인 WWE 전 CEO인 린다 맥마흔 등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 가도가 박빙을 보이면서 편가르기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데이빗 sak스 페이팔 공동 창업자는 자신의 SNS 계정에 트럼프 지지자 명단을 올리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부터 피터 틸 페이팔 공동 창업자 이름이 올랐고 반대편에선 실리콘밸리 거물 200여 명이 카멀라를 위한 벤처 캐피털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지 성명을 내기도 하는 등 후보들만큼이나 지지자들도 뜨겁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선우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준 뉴스메이커들의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와 해리스 이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누가 승리하더라도 대선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빨리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더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물가 속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y concern is inflation, in my view, may not go away so quickly, okay? And so you might go into next year, 2026, where it starts ticking up a little bit like it did in the 70s. Huge fiscal spending, the remilitarization of the world, which is inflationary, demographics is inflationary, the green economy is inflationary, the restructuring of trade is inflationary. So I see a lot of inflationary things in front of us. They haven't all happened yet, but they're going to happen. And it's only a really big deal we have stagflation, i.e. a recession with inflation. And I would not rule that out. 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난다면 미국 연준은 금리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겠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는 연준이 시장의 기대만큼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내 추가 인하 횟수가 1회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것도 0.25%포인트, 그러니까 스몰 컷을 예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I think it's fair to say we're going to have at least a 25, but that being said, I do believe we have greater embedded inflation in the world than we've ever seen. We have government and policy that is much more inflationary. And with that being said, I think we're not going to see interest rates as low as some people are forecasting.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시장의 주요 화두 중 하나인 인공지능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AI가 잘못될 확률이 제로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자신했는데요. 그러면서 2040년이 되면 사람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뜩이나 로봇의 수가 사람 수를 능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머스크는 세계 인구 붕괴를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t's getting 10 times better per year, which is, let's say it's, 4 years from now, that would mean 10,000 times better. I think it will be able to do anything that any human can do. Possibly within the next year or two. It's most likely going to be great, and there's some chance, which could be 10 to 20%, that it goes bad. I think by if you say like 2040, probably there are more humanoid robots than there are people. Birth rates have been collapsing pretty much worldwide, and we're headed to a situation where, for example,
based on current birth rates, South Korea would have about a third of its current population, perhaps much less. 중동 리스크와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온스당 3,000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세계 3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수석 금 전략가는 그보다는 덜 낙관적입니다. 3,000달러는 내년에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는 2,800달러가 최고 시나리오라고 제시했습니다. I am not as optimistic as certain people on Wall Street are. I mean, a lot of people on Wall Street have been talking $3,000 gold before the end of the year. I'm not going to predict that. I think we will probably see the $3,000 target at some point, but my guess at this point is it probably won't be until next year. But I think that we can see further upside from here, close to 2,800.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먼저 4일 월요일입니다. 미국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1시간 앞당겨졌던 시계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우리와의 시차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3시간에서 14시간이 되는데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뉴욕 증시의 거래 시간이 바뀌죠. 이번 주까지 우리 시간 밤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열리던 것이 다음 주부터는 밤 11시 30분 개장, 오전 6시 마감으로 바뀝니다. 유럽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서머타임이 해제됐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로존의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가 나옵니다. 앞서 나온 속보치는 전달보다 소폭 개선된 45.9로 5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선 우리로 치면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 회의가 시작됩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최근 잇따라 발표된 부양책의 세부 조치를 다룰 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3분기 GDP 성장률이 4.6%에 그치면서 올해 5% 안팎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번 회의에 주목해야 하는 이슈입니다. 월요일 일본 증시는 휴장이고요.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앞서 저희가 짚어봤죠. 초대형 일정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그 중요도를 다 담지 못할 많은 것을 바꿀 이벤트죠. 모든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경제지표는 미 공급관리협회 ISM의 10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최근 수치는 계속해서 업황 확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참고로 9월엔 54.9까지 올랐습니다. 잘 달리는 미국 경제 흐름 체크하시고요. 우리나라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합니다. 앞서 9월에는 전년 대비 1.6% 상승에 그치면서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습니다.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여건이 충분한데요. 이달 말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다음 주에 나올 수치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 보실까요?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 움직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날부터 FOMC 회의가 시작되는데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표는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미국의 10월 종합 PMI와 유로존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 정도가 눈에 띄고요. 확인해야 할 기업 실적도 있는데 세계 최대 스마트폰 반도체 기업 퀄컴입니다. 2분기에는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내놨는데 최근 ARM과의 라이선스 분쟁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목요일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미 연준이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 4시에 발표되는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과 발표 30분 뒤에 있을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중요한데요. 이번 금리 결정 배경과 또 앞서 9월 빅컷 금리 인하 이후 미국 경제가 계속 강한 흐름을 이어간 데 따른 새로운 진단, 또 올해 남은 단 한 번의 FOMC 회의 전망 등 이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영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앞서 9월엔 연 5%로 유지했죠. 유럽 중앙은행이 9월에 금리를 내렸지만 영국은 이에 앞서서 8월에 이미 0.25%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백투백 인하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장 분위기인데 지켜보시죠. 지표는 중국의 지난달 수출 동향과 무역 수지가 중요합니다. 금요일로 넘어갑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는 가운데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 정도만 비중이 큰 일정입니다. 확정치보다 예비치가 시장 영향이 더 큰데요. 10월엔 70.5를 기록하면서 반년 만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이 경기 개선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인데 긍정적인 시각이 더 확대됐는지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다음 주 주요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5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